미국이 추진 중인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한국을 포함해 11개국 체제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합니다. 워싱턴 DC 현재 외교소식통은 5일 현지 시간 관련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방미 중인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 행정부로부터 IPEF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IPEF 가입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대표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우리가 IPEF에 참여한다면 대북 중심의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중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IPEF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문건을 보내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당시 IPEF 가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처음으로 구상을 밝힌 IPEF는 관세 철폐 등 시장 접근을 배제하는 만큼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FTA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원국들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공급망 회복력 타일 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 등 6개 분야에서 각각의 협정을 만듭니다.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 형태를 배제해 추진 속도가 빠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미국과의 동맹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넓힐 전망입니다. 실제로 IPEF에는 노동 환경 윤리 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배제하는 방안이 들어있는데 인권 탄압이나 환경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입니다. 실제로 IPEF는 우선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참여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당 문건을 받은 나라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가입 여부를 늦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 밀려나 필요 없고 한국이 더 중요한 키라는 걸 시사한 셈이라며 일본 언론은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국은 대체 뭐 하는 나라인가? 또 미국을 로비한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은 질투심 가득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한심한 억지 반응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현재의 외무 대신이 나토나 일본과 협의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같은 여당 정권에 인계될 수 있다면 몰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당선된 새 대통령은 마치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지금은 나토도 일본도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몹시 바쁘니까 조금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파트너십이라는 게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처음으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나토, 나아가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또 북한에 대해 더 나아가 미일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일본 측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과거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보이지 않는 동안은 무엇을 협의해도 시간 낭비니까요. 무의미한 협의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인데 정말 한국은 거기에 반도 문제까지 부각시킬 생각일까? 하긴 얼마 전 벨기에에서 열린 선진국 정상회의에는 자칭 G8인무는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지.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 현안 협의라고 해도 원래 나토는 한반도 정세에 위탁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주제의 큰 문제인데 한반도를 얼고 놓는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만 전쟁할 만큼의 돈도 자원도 없잖아.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반도와 관련시켜서 뭐해. 어차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정지된 나라에 나토에서 의지를 올리고 주위에서 한국을 치켜 세워달라는 건가. 북한 문제는 어디에나 있으니 나토의 나라들은 한반도 같은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마치 한국 자체가 동유럽 내전이 있는 나라를 개의치 않는 것과 같아서 나토 국가들이 한반도를 의제로 삼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망상이 좀 심해 보이네. 일본이 핵을 가진다고 한다면 미국과의 점유율 링이 가장 현실적이듯이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하면 미국과의 점유율 링밖에 없겠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역시 핵은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는 핵을 가지니까 핵을 가지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 일본도 핵 논의를 피해선 안 된다. 핵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방어력을 높여야 하고
적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 현상 유지가 용서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일본에 대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면 즉각 일본의 핵공격을 할 것이다. 이 싸움은 전면전이며 일본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핵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내용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 전쟁이 되고 일본이 개입할 경우 중국은 즉시 일본의 핵공격을 가해 항복시킨다는 내용인 것. 핵의 선제 미사용이나 비핵국을 향한 핵 미사용이 지켜질 것이라는 보증은 없다. 일본은 전쟁이라는 말에 과잉 반응을 보이고 헌법과 비핵 3원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논의조차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만 종합적인 국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젤 잠수함은 항속거리도 제한되고 단기간에 정기적인 부상도 필요해 전술핵을 탑재하더라도 용도가 한정된다. 아마 개전의 몇 개월이나 전부터 적국이 동향을 미리 포착해둔 후로 개전 직후에 최우선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도 방사능 오염이 있기 때문에 자국이나 연안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군사기지로의 사용이 억지력이 될까? 또 상대국 도시에 대한 보복은 근거법 없이 일본 총리가 결단, 지시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법 정비를 하더라도 민간인 공격은 국제법 위반으로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은 나토에 일절 손을 대지 않는다. 한국은 착각을 잘해. 제3차 대전이라고 위협하지만 나토 참전을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의 반증. 집단적 안전보장이 기능하고 있다. 일본은 일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토나 호주 등과 집단적 안전보장에 제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중국은 2030년 플러스 알파까지 핵탄두 보유수에서 미국과 같아질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계가 있다. 이 기사는 그 무렵의 상정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세는 멈출 수 없다. 그 전제로 일본의 안전보장 전략 및 방위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총병력이 적어도 동등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의 재촉을 받아도 한국군이 일본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에는 중국을 배려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테니 말이다. 그냥 지금처럼 북한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추어 여러 나라가 꼼짝 못하고 눈을 돌린 것은 핵 위협. 일본을 향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협해오면 미국도 EU도 지원은 하겠지만 일본과 함께 직접적으로 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보유를 놓고 한국과 겨룰 필요가 전혀 없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서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억지력을 이웃 국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 후 탑재할 탄두 개발에 대해서는 국내의 논의를 포함해 시간을 끌면 된다고 생각한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